안녕하세요. 지혜의 민족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중국 쓰촨성에서 일어난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던 운명. 어린 나이에 세상에 태어난 그 아이는 단지 작고 연약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뱃속에 숨겨진 비밀은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죠. 캉몽루라는 이름의 이 아이는 2009년 겨울 눈 내리던 밤 작은 시골 병원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나왔습니다. 엄마 리쥐는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얼굴. 하지만 배는 이상하리만치 불룩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의사도 고개를 갸웃했지만 초음파 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일까 아버지 장웨이도 그냥 살이 많은 거겠죠.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부모는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겠죠. 어려운 살림, 큰 병원을 찾아가는 일은 그들에게 사치였습니다. 아이에게 특별히 이상한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그저 아이의 장기가 조금 특이하게 자리 잡았겠거니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캉몽루는 단지 조금 배가 큰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 조용했죠. 또래 아이들처럼 울음도 적고 밤중에 칭얼거림도 없고 먹는 양도 적었고 무엇보다도 눈빛이 어른 같았습니다. 아이를 본 마을의 노파는 이 아이 사람 눈을 똑바로 보는 게 심상치 않네. 무슨 사연이 있는 거 아뇨?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는 아이가 순해서 다행이라며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장웨이는 나무를 베고 땔감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어머니 리쥐는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이에게 옷 한 벌 허투루 입힌 적 없었지요. 그 시절 부부는 매일같이 고단했지만 아이만큼은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 리쥐는 잠들어 있는 먹루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배가 심상치 않게 단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저 살이 많아서 불룩한 줄 알았는데 묘하게도 중심이 잡힌 돌덩이 같았다고 말했죠. 그 순간에도 그녀는 불길한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저 속이 더부룩한 거겠지. 조금 더 잘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아이의 첫 생일이 가까워 올 무렵 배는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이제는 옷 위로도 확연히 보였고 이웃 아주머니가 한마디 했을 정도였죠. 어머, 얘 임신한 거 아냐? 배 모양이 꼭 그래 보여. 엄마 리쥐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넘겼지만 그날 밤 홀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자식 가진 마음이란 게 그런가 봅니다. 무엇이든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세상 모든 걱정도 다 안고 사는 게 부모니까요. 어느덧 겨울이 지나 봄이 찾아왔고 먹루는 뒤집기를 배웠고 무릎으로 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리듬이었지만 그래도 무탈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리쥔과 장웨이는 감사했습니다. 그 즈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오랜만에 사진을 찍기로 한 날 사진사 아저씨가 아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 아이 배가 좀 이상하네요. 사진 각도를 좀 조정해도 될까요? 그 말에 리쥐는 당황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 말은 아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엔 같은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먹루병원 한번 가보자. 이 말이 나왔을 때 둘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부모의 직감은 언제나 가장 먼저 진실을 알아챕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우던 그 밤 리쥐는 먹루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그렇게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았던 먹루의 첫 해는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뱃속에 감춰진 진실은 아직 누구도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부모는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혹시 모를 문제가 더 커질까봐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처의 보건소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 장웨이는 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나가 도심에 있는 소아 전문 병원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시골 사람은 얼씬도 못할 병원이라고 말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이를 품에 안은 리쥐는 마치 자신이 병원에 가는 듯 떨렸습니다. 아이가 낯선 풍경에 울음을 터뜨릴까 걱정도 됐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혹시라도 정말 큰 병이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먹누는 병원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의사 앞에서도 낯설어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또렷한 눈동자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의사는 초음파와 CT 촬영을 권했습니다. 배에 손을 얹은 의사는 처음부터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는 곧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모가 예상한 그 어떤 것보다 기이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 뱃속에 무언가 있습니다. 단순한 종양이나 물혹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형태의 조직으로 보이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생쌍둥이라는 말. 기생쌍둥이. 태아가 자궁 속에서 쌍둥이로 자라야 할 두 개체 중 하나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다른 아이의 몸 안에 흡수되어 몸속에서 자라는 현상을 말합니다. 의사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먹누는 쌍둥이로 태어날 예정이었지만 임신 초기 단계에서 하나는 몸을 만들지 못했고 다른 하나인 먹누에게 흡수되는 방식으로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조직은 지금까지 먹누의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쥐는 숨을 삼켰고 장웨이 역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이한 운명이었지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자신의 일부였을지도 모를 생명을 몸속에 품고 살아온 아이. 의사는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자연적으로는 드문 경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보고된 바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수술로 제거는 가능합니다. 아이의 장기와 붙은 정도를 봐야겠지만 다행히 지금 상태라면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위안이었는지 부모는 그날 밤 숙소에서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고요한 병원 앞 숙소. 하얀 이불 위에 누운 먹누는 작은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고 그 모습은 그저 평범한 아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뱃속에 누군가 더 있었다는 사실은 리진과 장웨이의 마음을 복잡하고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 전날 리쥐는 아이를 안고 잠깐 산책을 나갔습니다. 도심의 바쁜 거리, 차가운 겨울 공기, 그리고 작은 손으로 코끝을 스치는 아이의 따뜻한 숨결. 그 순간 그녀는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살아야 한다고. 아무리 기이한 운명을 타고났더라도 이 아이는 반드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장웨이 역시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 잘 보내주자. 우리 먹누한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도록 좋은 마음으로 보내주자. 그 말 속에는 두려움도 슬픔도 연민도 섞여 있었지만 무엇보다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기생쌍둥이. 살아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먹누와 함께 숨을 쉬고 함께 꿈을 꿨을지도 모를 또 하나의 존재. 그 존재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며 부모는 처음으로 먹누의 탄생이 단순한 축복만은 아니었다는 걸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고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밤새도록 눈이 내렸고 하얀 병원 창 밖으로 불빛 하나 없이 작은 세상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날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리쥐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먹누를 안고 들어가던 순간 그녀는 마치 다시 출산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는 탄생이었다면 이번엔 이 아이의 고통을 떼어내는 탄생이라고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술은 약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문이 열렸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공적입니다. 생명과 장기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무사히 제거했습니다. 그 순간 리쥐는 울고 말았습니다. 장웨이는 조용히 어깨를 토닥이며 눈물을 삼켰고
두 사람 모두 그 말 한마디에 몇 달 동안의 불안과 공포가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수술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보여준 작은 보자기 안에는 머리카락, 뼈, 미형성된 팔다리 형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아니었지만 그건 누가 보아도 인간의 형상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혹이나 덩어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자궁 속에서 같이 태동했을 생명의 일부였을 겁니다. 리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보자기를 바라보다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도 우리 가족이었네요. 먹루 뱃속에서 10달을 더 살다 갔으니 우리 품에 있던 거 맞잖아요. 그녀의 말에 병원 관계자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장외인은 조용히 보자기를 받아들었고 아이를 위해 작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병원 뒤편 허락을 받아 눈이 덮인 나무 밑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먹루의 쌍둥이였을 존재. 이름도 없고 숨도 쉬지 못했던 그 존재는 비로소 가족의 손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리지는 먹루의 뺨을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우리 아가. 동생은 편히 보내줬으니 이제 너는 너만의 인생을 살아야 해. 아프지 말고 마음껏 웃어야 해. 다음 날 회복실에서 눈을 뜬 먹루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듯 예전과 똑같은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눈빛이 더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리지는 지금도 종종 합니다. 이후로 먹루는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식욕도 좋아졌고 배의 불편함이 사라지자 움직임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남아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먹루는 웃음을 자주 짓기 시작했고 조용하던 아이가 장난도 치고 소리내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리진과 장외인은 매일매일이 기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한 아이의 몸속에서 또 하나의 생명을 떠나보내고 다시 일어선 그 시간이 그들은 누군가에게는 믿기 힘든 이야기일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아주 선명한 현실이었고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기억이었습니다. 그 후 병원에서는 먹루의 사례를 학회에 발표했고 몇몇 언론에서 취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웨이와 리쥐는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이 흥미거리로 소비되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의 인터뷰를 거절했고 지금도 먹루에 관한 자료는 정식 학술지의 짤막한 기록 외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무 일 없었던 듯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던 그들의 바람은 누구보다 절절하고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알았을까요? 자신이 지닌 특별한 운명을 한 번도 말해준 적 없는 그 사연을. 리쥐는 아이를 안을 때마다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품었던 존재를 알아챘던 걸까? 그래서 그렇게 조용하고 어른스러웠던 걸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슬픔을 안고 태어난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 슬픔을 품고도 빛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캉먹루였습니다. 캉먹루는 그렇게 자신도 알지 못한 기이한 운명을 작은 몸에 담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수술 이후 아이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고 배는 평범한 아이처럼 말랑하고 따뜻해졌습니다. 그 모습에 리쥐는 매일같이 눈물이 났습니다. 단단하고 딱딱했던 그 배가 이제는 웃으며 만질 수 있는 아기의 배가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벅찼습니다. 수술 후 몇 개월이 흐르고 먹루는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처음 발을 딛던 그날 리쥐는 아이의 등을 감싸 안으며 조용히 말했지요. 이제 너 혼자 걸을 수 있구나. 그럼 이제 동생이랑 같이 걷는 거야. 그 말에 장외인은 고개를 돌렸지만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자신의 일부를 매일 내어주는 일이지만 먹루는 그 이상을 요구했고 부모는 그 이상으로 주었습니다. 이후 먹루는 평범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다만 그가 자라면서 보였던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먹루는
상대방의 기분을 잘 읽었습니다. 아이들끼리 놀 때에도 서로 다투는 친구 사이에 먼저 끼어들었고, 어른들이 한숨 쉬는 것을 보면 가만히 다가와 손을 잡아주는 아이였지요. 리지는 가끔 그런 먹누를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너 안에 있었던 그 아이가 지금도 네 마음 안에 살아있는 걸까? 먹누는 자주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자기 또래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자꾸 꿈속에서 자신을 부른다고. 어떤 날은 손을 잡아 끌고, 어떤 날은 함께 웃으며 길을 걷는 꿈. 처음엔 그냥 상상이라 여겼지만 같은 꿈이 반복되자 리진과 장웨이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마음이었지요. 그 아이는 어쩌면 먹누와 함께 세상에 오고 싶었던 존재였고, 지금도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머물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 꿈은 먹누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조금씩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먹누는 항상 자신은 둘이었고 지금은 하나가 되었을 뿐이라며 그 말을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라면서 먹누는 책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철학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이는 단어의 무게를 알고 있는 듯 문장을 조심스럽게 골랐고, 마치 인생을 이미 겪은 사람처럼 한참을 생각한 뒤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리진과 장웨이는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어른 같아.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목까지 짊어졌기에 이 아이의 말과 행동에는 늘 깊이가 배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중학생이 된 먹누는 어느 날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뱃속에 있었던 존재에 대해, 자신이 몰랐던 과거에 대해, 부모에게 들은 이야기와 기억의 파편들을 엮어 하나의 짧은 소설로 썼습니다. 그 글의 마지막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 내가 그를 품었고 그는 나를 살게 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이미 사랑을 안고 태어났던 것이다. 그 글을 읽은 리쥐는 오랜 시간 아이 몰래 울었습니다. 먹누는 단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그 기적을 품고 자란 아이였던 겁니다. 그날 밤 리쥐는 먹누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조용히 펜을 움직이고 있는 아이에게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먹누야, 무섭지 않았어? 자신 안에 누군가 있었다는 게. 먹누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전 무사했던 것 같아요. 엄마,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외롭지도 않았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리쥐는 모든 것이 용서받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아이에게 안겨준 그 무거운 운명조차도 이 아이는 자신의 언어로 조용히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먹누는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처럼 누군가의 몸속에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 두려움이 아닌 이해로 다가가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장웨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이미 누군가의 생명을 품었잖아. 누구보다 잘할 거야, 먹누야. 아이는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오래된 기억이 고요히 떠 있었을지 모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먹누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조용하고 성실한 아이로 알려졌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먹누는 늘 혼자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친구들 틈에 섞이기보다는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날이 더 많았지요. 그렇다고 외로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마치 자신 안에 이미 충분한 친구를 두고 있는 듯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이해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리지는 가끔 그런 먹누를 걱정했지만 아들이 보여주는 깊은 눈빛과 고요한 미소를 볼 때면 차마 말로 다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먹루가 발표한 짧은 글 하나가 교내 문예 대회에서 큰 상을 받게 됩니다. 그 글의 제목은 내 안에 이름 없는 친구에게. 이 글은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회자되었고 심사를 맡은 문학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글은 단지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감정에 대한 깊은 고백입니다. 이 아이는 누군가를 품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품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글이 실린 교지에는 먹루의 사진도 함께 올라갔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깊은 친구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먹루는 그 상을 받고도 조용했습니다. 상을 받은 날 리준이 저녁상을 차리며 묻습니다. 먹루야, 친구들은 뭐래? 이제 너 유명해졌겠네. 그러자 먹루는 밥 숟갈을 내려놓고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기쁘긴 한데요. 그 글은 사실 저를 위해 쓴 거였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읽든 안 읽든 이미 제겐 중요한 글이었거든요. 리지는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 그저 조용히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해 겨울, 학교에서 단체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먹루는 검진을 마친 뒤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의사 선생님은 먹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먹루야, 혹시 어릴 적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니? 먹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배에요. 안에 이상한 조직이 있어서 제거했어요. 그때는 어렸지만 지금은 다 알아요. 기생쌍둥이라고 들었어요. 의사는 놀랐고 조심스럽게 먹루의 배를 다시 살펴보며 그 자리에 난 오래된 수술 자국을 만졌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니? 의사의 질문에 먹루는 한참을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제가 뭔가 잘못된 존재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조심스럽고 더 감사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의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겪어낸 그 시간을 어떻게 함부로 평가할 수 있었겠습니까? 리진과 장웨이 역시 아이가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자랐다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쉽게 웃어보지 못했던 아이. 스스로 웃음을 만들고 스스로 눈물을 닦으며 자라온 시간. 그들은 이제서야 그 아이가 얼마나 단단한 아이였는지 조금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먹루는 교복 셔츠 주머니에 작은 편지를 넣고 있었습니다. 편지에 수신이는 없었지만 그 편지를 받는 이가 누구인지 그 누구보다 먹루는 알고 있었지요. 네가 내 안에 있었기에 나는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았어. 너는 사라진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키워준 거야. 그 마음 절대 잊지 않을게. 고마워. 졸업식이 끝나고 먹루는 홀로 교정 한쪽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어린 시절 수술 후 조용히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던 병원 창밖의 풍경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먹루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 안에 있었던 누군가에게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인사를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말이죠. 안녕, 그리고 고마워.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먹루는 전보다 한결 단단한 눈빛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장이란 게 꼭 키만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걸 리진과 장웨이는 아들의 눈빛에서 먼저 알아차릴 수 있었지요. 학교에서는 여전히 조용한 아이로 통했지만 그 조용함 속엔 더 이상 어릴 적에 두려움이나 혼란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장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먹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게 뭐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선생님은 가만히 먹루를 바라보다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가진 말투는 사람 마음을 조용히 안아주는 힘이 있어. 그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란다. 네가 지금껏 살아온 시간이 그런 너를 만든 거야. 캉먹루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누군가에게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특별하다고 떠벌린 적도 없고 불쌍한 척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때로는 작은 공책에 조용히 그날의 감정을 써내려가곤 했습니다. 그 중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 아이도 나를 버리지 않았다. 우린 서로를 품었고 서로를 떠나보냈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다. 이제는 내 차례다. 누군가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말을 들은 리쥐는 잠든 아이의 방 창문을 닫으며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넌 평생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그 따뜻한 마음을 네가 가장 잘 알지. 먹누는 지금도 이른 아침엔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학교 가는 길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건 아주 어릴 적부터 생긴 습관이지요. 병원 창밖에서 보았던 그 하늘, 아무도 없이 눈 내리던 그날 밤, 먹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가벼워진 날, 자신이 비로소 자기 자신만의 온전한 삶을 걸어가기 시작한 그 순간을,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에 먹누 하나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하나면 충분하지요. 마지막으로 먹누가 작은 노트 구석에 남겨놓은 한 문장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몸에 없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 나는 그걸 조금 일찍 알았을 뿐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누군가는 이미 자신 안에 무게를 안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마주할 때 우린 조금 더 서로에게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오늘 지혜의 민족이 전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의 무게를 덜어주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소중한 구독은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퍼져나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더 많은 조용한 기적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민족이었습니다.